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오전에 녹화하는 용쟁호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후반부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좀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솔레다르, 바흐무트 난리가 났었는데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거기가 사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레다르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도 상당 병력을 뺀 것 같습니다. 완전히 100% 뺐는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러시아 군 정규군하고 바그너 그룹이 점령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리hel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의 병력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1월 18일 날 영국 국방성에서 솔레다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한 것 같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은 1월 19일 날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 아직도 버티고 있다. 일정 부분 구역을 확보하고 있고 완전히 철수한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날 또 이제 하루가 지난 다음 미국에서 아마 이거는 빠져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어떤 미국의 기자가 솔레다르로부터 4km 떨어진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빠져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보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건 아마 이 기자의 추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기자가 본사에 그래 이야기했다더만요. CNN 기자인데 I think라고 했다. 내가 I have confirmed 확인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들어온 소문이라든가 그런 정황을 이제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래 생각한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을 뿐이다 라고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튼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단 러시아가 거의 다 장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솔레다르가 어느 정도 만약에 러시아군이 제압을 했다고는 그 다음에 이제 바흐무트가 되겠죠. 그래서 바흐무트는 지금 남북으로 지금 협격하려는 협격을 해서 바흐무트를 정면으로 치는 건 어려우니까 협격을 하는 함과 동시에 뒤로 북서쪽 또는 서쪽으로 밀어내기 위한 그런 아마 작전 기동을 하는 게 러시아의 이제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심한 이야기가 이 바그너 그룹이 사실은 1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수인들, 죄수들 끌어모았죠. 훈련이 안 된 이런 죄수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한 4만 명 정도, 합해서 5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수인들 4만 명이 전혀 전투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경찰이나 이제 군 관계자들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 수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인들을 빼냈다는 거는 최소한 경찰쯤 되면 어느 정도 총 쏠 줄은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투력에 보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군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전혀 어중이 떠중이를 끌어모은 징집병들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일단 최소한 이 4만 명은 수인 4만 명 총은 쏠 수 있다고 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격들로 하여금 아마 바흐무트를 갖다 포위하는 기동에 주력으로 쓸 것 같다 그런 이제 보도들이 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에서 1월 16일입니다. 좀 오래됐는데 오늘 25일이니까 솔레다르 북서쪽에 시일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거기를 장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틀 뒤에 이제 그 발표를 수정했는데 러시아 국방성에서는 바그너 그룹 한마디도 안 하고 1월 18일 날 징집병으로 구성된 돌격 분견대가 장악을 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뭔가 러시아 국방성,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 간의 알력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확실히 노정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쪽은 어떻게 하는가? 1월 22일입니다. 지금부터 4일 전에 바흐무트 남쪽에 크리시추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흐무트 서쪽으로 이제 북상하는 거죠. 러시아군이. 그래서 서쪽이나 북쪽에서 오는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겠다 하는데 이게 아마 H32 도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도를 아마 러시아군이 차단하게 되면은 서쪽에서 바흐무트로 들어가는 보급로가 단절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제압을 했는지 안 했는지 1월 20일 오늘 기준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솔레다르를 아마 장악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이 상당히 이제 의욕을 내는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까지도 아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방성에서도 바흐무트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솔레다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단서를 달았죠. 여기 두 마을이 떨어진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으로 패퇴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 도시 하나, 바흐무트라는 도시 하나를 놓고 보면은 별로 요충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적, 병참적 요충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북쪽의 크렘민나지 바흐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크렘민나에서 승고를 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요 2-3일 전에는 아마 크레미나 외곽에서 전투가 격화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일부 병력이 크레미나 시 안으로 들어가서 시가전을 펼쳤고 일부 거점들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돌고 있는데 이건 아마 오신트 소식통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방성에서도 아직까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더 확인되지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크렘미나에서 만약에 거점을 확보했다. 그래서 조만간 크렘미나를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장악한다 하더라도 북쪽의 크렘미나가 우크라이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그런 전술적 효과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지금 크렘미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격화될지 이게 아마 바흐무트나 그다음에 솔레다르 수준의 어떤 그런 격전지가 될지는 아직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솔레다르 같은 경우에 사진에 보면은 뭐 완전히 이제 도시가 폐허가 된 그러니까 건물이 다 날아가고 골조만 남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스탈린그라드 시의 어떤 일부분과 같은 공장지대 완전히 이제 공습과 공포로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 솔레다르에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최소한 이 솔레다르하고 바흐무트 지역에서만은 아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어떤 사상자가 거의 동일 비율로 발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그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유명한 주간지입니다. 독일의 타임지 뉴스위크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마 1일 우크라이나군의 사상자, 전사자는 아닙니다. 전사자와 부상자를 합한 숫자가 아마 세 자리 숫자가 될 거다. 100명을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략적 주도권을 쥐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 승리를 이어가고 있긴 있습니다만 일부 한정된 구역에서는 상당한 출혈을 내고 있다. 그래서 솔레다르에서 이제 더 이상 출혈을 감내하기 힘들어서 빠진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아마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이제 벨라루스의 참전 가능성인데 이게 전황이 조금 이제 별 변화가 없을 때마다 꼭 벨라루스가 이제 화두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10,0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공군에 이제 그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매년 하는 훈련입니다.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군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좀 대규모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푸틴이 직접 아마 벨라루스를 찾아가 가지고 좀 도와달라 참여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 구체 내용은 이제 매체에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이걸 갖다 과연 이 러시아의 압박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갖다가 벨라루스가 과연 회피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루카셴코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전투가 벌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 병력이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성가시게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부, 지금 동부하고 남부 전선이 중요한데 북부에서 다시 한번 색다른 또 하나의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된다면은 그럼 거기서 키우까지 100km도 안 되거든요. 96k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수도 키우까지. 그렇게 되면은 1년 전에 2월 24일 날 키우를 치기 위한 그런 어떤 공세가 다시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 병력을 키우 주변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동부 전선에서 또 남부 전선에서의 어떤 중계 대공세 이런 거 하는데도 병력 동원에 지장이 초래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이제 직접 침범을 안 한다 하더라도 벨라루스에는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기동 훈련을 하고 연합 훈련을 하고 하는 뉴스만으로도 아마 이 우크라이나군의 촉각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아마 효과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취약한 데다가 루카셴코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95%, 97%의 벨라루스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지고 있는 전쟁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러시아와 같이 패전국이 되기는 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러시아가 푸틴이 30만 징집병 동원함으로써 이제 국내에 어떤 소요사태가 났던 것처럼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벨라루스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아마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러시아가 자꾸 이 벨라루스를 꼬드기는가? 지금 그 마그너 그룹이라든지 체첸이라든지 좀 이제 이 품종이 다른 이제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군과 연합해서 싸우는. 근데 얘들은 완전 독자적으로 통합된 사령부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체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러시아군으로서도 이제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뭐 벨라루스군이 만약에 같이 이제 싸우게 된다면 이 벨라루스군은 훈련 어떤 그 군사 독트린이라든지 훈련 방식이라든지 무기 체계라든지 하는 건 전부 러시아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 병력이 45,000명이 더 증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거다.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 국방상에서는 벨라루스의 참전이라는 것 갖다 상당히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해 보자면은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 그럼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바그너 그룹이 푸틴이 만든 이제 사조직인데 이게 지금 푸틴의 권좌를 노릴 정도까지 위협 세력이 됐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바그너 그룹이 국방성과 이제 상당한 거리를 두면서 뭔가 나중에 이제 전후에 차기 어떤 집권 세력으로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키우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이제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독재국가의 공통된 현상인데 푸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국방부 이제 정규군하고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제대로 못할 경우는 야 바그너 그룹 봐라. 쟤들 이제 원래 전장에서 이제 그 노하우를 익힌 베테랑들인데 쟤들 전투 잘하지 않느냐라고 자극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이 조금 나선다 할 경우에는 정규군을 통해서 이라도 좀 이제 그 태세 전환을 시키면서 "야 바그너 그룹 너 좀 빠져라. 전투는 역시 정규군이 하는 거다."라고 두 집단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좀 이제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마 해석이 아마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바그너 그룹같이 저렇게 정규군 러시아 국방성에 말을 안 듣는 집단들을 갖다 그대로 내두느냐 하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갖다가 만약에 푸틴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게 아니고 아마 적절히 이 전쟁 끝날 때까지 바그너 그룹과 그다음에 러시아 정규군을 두 개를 아마 저울질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쪽을 갖다가 또 이제 뭐 좀 지지하고 또 한쪽에는 어느 한쪽을 질타하고 이런 걸 갖다 계속 전술적인 그런 행동 변화를 가져올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그렇게 꼬드기는데도 벨라루스가 참전하려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군이 좀 곤란한데 사설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경찰 사설 조직이 있습니다, 벨라루스에는. 그건 아마 바그너 그룹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바그너 그룹은 완전히 이제 군사 조직인데 벨라루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경찰 업체로 사조직이라고 해야 될까?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가르도 세르비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러시아 말인데 오늘 영어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르도 세르비체. 가드 서비스란 영어로 하자면 가드 서비스란 말은요 러시아 말로 갖다 붙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면 러시아가 압박을 가면은 루카첰코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럼 정규 군대는 곤란하니까 얘들은 전투에 보낼 수 있다. 그래 이게 경찰의 단순한 이 벨라루스의 이 경찰 이 사조직은 그냥 권총 정도가 아니고 자동 소총까지 다 지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화기까지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중군사 조직으로서 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핑계 삼아서 살짝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규군은 못 주겠다.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 6개월 동안 벨라루스가 참전하냐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벨라루스는 그런 아마 용단을 내리기 힘들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150만 정도 이제 병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걸 갖다 몇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제 90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동원을 해서 115만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올 초에 레닌그라드에 간 이제 푸틴이 여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4년 초에 레닌그라드가 독일군으로 해방이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요. 저도 레닌그라드에 가봤었는데 3년 동안 독일군한테 포위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 거의 뭐 한 50만 명 가량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에서 최고로 큰 무덤이 있습니다. 레닌그라드에 50만 이상이 묻혀 있는. 그게 1944년 1월 초에 아마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식에 갔던 모양인데 거기서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뭐 전쟁이란 말을 워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썼던 것 같습니다. 푸틴이. 그래서 병력 증강시켰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근데 이 병력 증강을 갖다 지금 만약에 150만으로 한다 이러면 이제 30%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026년까지 단연도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 병력을 전부 다 우크라이나 투입할 거냐? 그건 아니고
차제에 만약에 나토의 핵심 세력과 제3차 세계대전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 병력을 좀 이렇게 늘려놓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30% 늘린 150만을 모조리 이제 우크라이나에만 투입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러시아의 군비 증강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걸 아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 매체에서는 150만 병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장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러파들의 의견을 갖다 그대로 반영한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될까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난번 30만 징집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 푸틴이 보면은 자기가 상페트르부르 출신이거든요. 근데 상페트르부르라든지, 상페트르부르라는 건데 구 레닌그라드입니다. 모스크바라든지 큰 도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병력을 뽑아야 되는데, 징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극소수만 뽑고 저 변방,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마구잡이로 징집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얘들이 이제 군대 질이 어떨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러시아의 대도시, 유럽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서방 매체들을 접촉하기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전쟁이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제 시베리아라든가 중앙아시아라든가 외몽고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라디오와 TV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이 뉴스를 갖다 국민들 대다수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뽑아가지고 병력을 동원했을 때 탈영병이라는 게 별로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인구라든가 지역 안배에 관계없이 오히려 이제 잘 살고 소득이 높거나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징집에서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러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 낙후된 지역, 그런 지역에서 대다수의 병력을 뽑아온다. 이건 아마 또다시 아마 러시아의 어떤 정치 사회적 소용돌이를 몰아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에 거의 90% 이상을, 전사자 90% 이상이 징집한, 죄수들 징집한 그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차지할 거다라고 이제 뉴스가 떴었는데, 이게 바그너그룹이 정말 좀 이상한 게, 이 프로 용병들이지 않습니까? 돈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살아서 계속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바그너 그룹들이 싸움을 잘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전시 기교, 전투의 테크닉 면에서는 뛰어날지 모르겠으나, 과연 우크라이나 군인들처럼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결기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수인들을 갖다, 죄수들을 갖다 앞장 세워서 자기들은 독재인대 식으로 뒤에 서고, 아마 얘들을 총알바지로 앞쪽에 세우다 보니까 바그너 그룹의 전사자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죄수들이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 바그너 그룹이 정말로 잘 싸우는가, 그거는 러시아 측의 프로파간다 이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걸 갖다가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고 현장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바그너 그룹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 재무성에는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거죠. 그래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후속 조치가 따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프리고진이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서명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A4 용지에 편지를 하나 보냈더만요. 미국에다가 존 커비한테 직접 보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의 전략조정 소통조정관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딱 한마디로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인가 설명해 주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보고 만약에 그 질문에 답해라 그러면은, 이 바그너 그룹은 존재 자체가 범죄입니다. 웃기는 거는 러시아 국내법으로도 이런 그 군사 조직은, 이런 군사 민간 업체라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유령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상하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면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나 푸틴도 이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이미 존재가 있는 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미국 같은 데는 사실은 이라크라든가 아프간 전쟁에 민간 회사, 군수 일반 병이 아니고 거기 이제 프로들이 참가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군사 조직, 민간 업체 사설 군사 조직이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걸 법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정규군 이외에 어떤 이제 군사 조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이제 범죄 행위인데, 상당히 좀 코믹하죠. 프리고진이 이걸 갖다 존 커비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마 일단 재무성에서 범죄 조직으로 이제 규정하게 되면은 더 이상 아마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문제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아 국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조달하든지 그거는 이제 막을 길이 없겠으나 아마 외부로부터 영입되는 그런 문제 이런 데에서는 아마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아마 통제가 가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 바그너 그룹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는 그 내용을 아마 영상으로 아마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그너 그룹인지 정확하게 이제 러시아 정규군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미국에서는 바그너 그룹을 바로 이제 집어서 얘들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지금 굴러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이 장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제 이참에 하나 좀 불미스러운 거는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최고 통수권자를 할 수 있죠. 군부에. 군부에 이제 전쟁 올해 안에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힘들 거다. 물론 막 대회전에 승리를 해서 이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확보한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이 지지부진한 이런 교착 상태에 빠진 이런 상태에서는 특별한 무기 공여가 없다면은 아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는 게 힘들 거다. 이런 이제 마음 약한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왜 미국 합참의장이 했을까? 이런 이야기는 미국 국방상이나 그다음 국무장관이 해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굳이 이제 현장에서 전투를 직접 담당하는 그런 야전 지휘관들을 갖다가 위에서 통솔하는 그런 최고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외교적인 건데, 아마 바이든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아마 젤렌스키를 은근슬쩍 아마 견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영원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멈춰야 될 때가 있을 거다. 물론 그 멈춰야 될 순간은 우크라이나가 결정하지만 미국에서도 은근슬쩍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 측에서는 단순히 어떤 무기를 공유하고 제공하고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자국 땅에서 몰아낼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역량, 홍채적인 어떤 역량, 전쟁 수행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럼 말은 그래 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무기를 줘야죠. 당장 필요한 무기, 전차와 전폭기를 계속 줘야 되는데, 아마 최근에 레오파르트2 전차 공여 문제로 시끄러진 요 국민을 틈타서 아마 좀 더 획기적인 무기 공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그다음에 노르웨이, 스페인 주변 국가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들, 심지어 스웨덴까지 아처 이제 자주 유탄포까지 제공하겠다고 이제 공언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 요소, 제한 요소, 위험 요소 이런 게 계속해서 이제 발각이 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요 한 6개월, 한 1년 동안 서방으로부터의 무기 공여가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진화 발전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미국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미국이 진정 금세기에 중국과 대결해서 중국을 완전히 2등 국가로 몰락시키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제2결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면, 일단 이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전쟁, 우크라이나와의 플레이오프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면 그보다 더 우월한,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중국이라는 적과 근본일체의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한판의 승부를 벌이면서 미국이 너무나 많은 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피가 아깝다고 생각된다면은 지금 먼저 피를 흘리는 게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최강의 무기들, 최고의 무기들을 빨리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지지부진하거나 만약 어승쩡한 휴전 상태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마 미국의 약점, 서방의 약점을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로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무기를, 최고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물아부지 마 특히 쇼우런 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